북한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간부 중 한 명이었던 인민군 총참모부 중장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나선 이유, 바로 아들의 순수한 질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간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고 그는 왜 그토록 충격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민군 총참모부 중장 리철민입니다. 평양에서 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여느 간부들처럼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배급도 넉넉히 받아 먹었지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살았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척박한 땅에서 풀뿌리라도 캐먹으려 애쓰는 농민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 그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당에서는 늘 성군 정치와 인민을 위한 복무를 외쳤지만 정작 인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3대 세습 체제의 그 위선이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영철이가 그러더군요.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제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깥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이 어린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이 체제에서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자라면 언젠가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아내 은하를 불렀습니다. 제 결심을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목숨을 건 탈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크지도 않은 보따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전부가 담겨 있었지요.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 제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을 등지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평양은요, 겉으로는 웅장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온통 감시의 눈동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우리와 다름없었죠. 중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졌어도 그 직책 자체가 저를 더 촘촘한 그물 안에 가두는 족쇄였어요. 보위부 동지들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모르게 감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서자 제 직책이 오히려 작은 기회가 되더군요. 군관 신분이라 얻을 수 있었던 내부 정보들, 예를 들면 평양 외곽의 경비체계나 특정 시간에 바뀌는 순찰 경로 같은 것들이요. 그런 자료들을 밤마다 몰래 들여다보면서 제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탈출 경로를 그려나갔습니다. 낡은 지도 위에 펜으로 희미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한 건 감시망의 허점을 찾는 거였어요. 평양 시내를 벗어나는 첫 관문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을 포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오가는 보급, 차량의 이동 경로라든지 전기가 나가 암흑이 되는 짧은 순간들,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시간들이었죠. 아내는 시장에 나가는 척하며 주변 환경을 살피고 저는 부대 업무를 보면서 들리는 소문이나 오가는 정보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나 손짓으로 의미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춥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그러게 말입니다. 동지 아이들 감기라도 들까? 걱정입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 속에는 오늘 밤 경비가 삼엄하니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평양시 외곽의 한 화물 야적장을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인민군 식량 보급품을 싣는 화물차들이 야적장을 드나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야적장을 빠져나가 미리 봐둔 개울가를 따라 이동하기로 한 거죠. 결전의 화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아이들을 재우고는 아내와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옷 속에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화물차들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데 마치 얼음장 같은 현실이 저를 덮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 익숙한 거리를 낯선 이방인처럼 걸어나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불시에 마주칠 보이부, 순찰대에 대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지더군요. 야적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 경비병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그 손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북녘 땅 구석구석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우리는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지쳐서 축 늘어진 채 아바이 등 뒤에 매달려 있었고요. 밤은 어찌나 깊고 어두운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눈밭에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안내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지요. 우리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숨소리마저 죽인 채 함경북도 적경 지역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깨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국경 경비대에 발각될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얼어붙은 두만강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죽음의 문턱 같았어요. 강물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얼음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조심스레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우. 은하야 이제 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얇게 갈라지는 파열음이 귀를 찢는 듯 들려왔어요. 쩍쩍 마치 제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지요.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제 품에 얼굴을 파묻었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혹시라도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두려움에 몸서리쳤어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때였어요.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국경 경비대에 순찰되었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우리를 눈더미 뒤로 숨겼어요. 차가운 눈 속에 몸을 파묻은 채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경비대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지고 깨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기어 나오듯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어요. 얼음 위에 쓰러져 있는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어떤 아이는 희미하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들의 앙상한 몸과 텅 빈 눈동자를 보니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지요. 그 순간 아들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아이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남편의 굳건한 의지와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해. 이를 악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를 걷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타올랐어요. 마침내 강 건너편 언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온몸의 힘이 다 풀려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았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이었을 뿐이지요.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답니다. 간신히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그제야 살았구나 싶더군요. 꽁꽁 언 강바람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북한 땅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했지요. 철민 씨도 아이들도 모두 얼어붙은 몸을 끌고 숨을 고르는데 글쎄요, 그 안도감이 채 몇 시간이나 갔을까요?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조선족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저희를 마치 물건처럼 여기더군요.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눈치챘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북한 보위부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작자들이 저희를 데리고 가려던 밤이었어요. 철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요. 영철이도 바싹 긴장한 채 제 옆에 바싹 붙어 있었고요. 그때 철민 씨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브로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 틈을 타 제가 영철이 손을 잡고 뒤쪽 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희 셋은 미친 듯이 달렸지요.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욕설이 들려오는 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정말 영리한 게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일부러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추격자들이 그 소리에 잠시 멈칫하는 사이 저희는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정말 기특했지요. 그렇게 간신히 그 인신매매 조직을 따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어떤 허름한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누군가 저희를 신고한 것이었죠. 그 순간 딱 알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놈들이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을요. 그 집요함이란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시 도망치는데
이번엔 저 멀리서 북한 말을 쓰는 사내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움직임, 틀림없는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정말 침착했어요.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혹시라도 누가 쫓아오는지 계속 살피더군요.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인파 속에 몸을 숨기고 또다시 허름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숨 막히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영철이가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한 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통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척하며 길을 막는 겁니다. 잠시나마 혼란이 생기는 틈을 타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저희는 인적 드문 산빛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다시 그림자처럼 다가올지 모르는 추격자들이 위협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중국 땅을 헤매면서도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얼마 못 가 더는 숨어 있을 곳이 없게 되더군요. 감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길거리만 나서도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솔직히 앞이 캄캄했지요. 중국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한단 말입니까? 트럭 뒤 칸에 몸을 싣고 밤새도록 달리는 날도 있었고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 넘어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다른 미립국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다들 지치고 초췌한 얼굴들이었지요.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 배에서는 계속 천둥이 쳤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보채다가도 눈치껏 엄마 아빠 얼굴만 보며 입을 다물곤 했어요. 그 작은 것들이 제 속을 얼마나 헤아려 주는지 그 모습에 더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심정을요. 어느 날은 작은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좁은 배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파도는 또 얼마나 거칠던지요. 배가 심하게 요동칠 때마다 멀미에 시달렸고 어린 철수는 옆 사람에게 기대어 겨우 잠이 들었지요.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힘든 여정을 견디는 걸 보면 정말이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쌀쌀한 바닷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는데 그나마 가진 얇은 천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캄캄한 바다 위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더위와 습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철수도 열이 펄펄 끓어 제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을 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진 약이라고는 작은 해열제 몇 알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은하는 그 와중에도 젖은 수건으로 철수의 이마를 닦아주고 품에 꼭 안고 밤새도록 아이를 보듬었습니다. 우리 철수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엄마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제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요. 먹을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고 발은 부르터서 한 발짝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은하는 지친 저에게 여보, 우리 꼭 살아서 갑시다.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아니었으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이 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마침내 남조선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정말이지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따뜻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제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가슴 한구석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지요. 밥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과 국 한 그릇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총참모부 중장이 탈북했다는 소식은 아마 평양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노했을지 저는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수뇌부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제 가족을 인민의 원수로 몰아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같은 자가 감히 자유를 찾아 나섰다는 것에 치를 떨었겠지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벌써 송환 작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저와 제 가족을 되찾아가기 위해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지요. 저의 모든 인맥,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말입니다. 남조선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요. 여기 와서도 그들의 그림자는 저희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혹시라도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감시망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테러 위협이라든가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적은 없지만 늘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문턱을 넘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제가 감히 자유를 선택했으니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을 말입니다. 남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감시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저 평화만이 있겠구나 생각했지 뭡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자유라는 거 정말이지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힘들게 한 건 고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다는 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남조선은 화려하기만 했는데 막상 직접 겪으니 어지러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말들은 또 얼마나 빠른지 저희가 쓰던 말이랑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다른 것도 많아 자꾸 헷갈렸습니다. 길을 물어도 빠르게 대답하고 휙 가버리니 다시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랬습니다요. 특히 휴대전화라는 거 정말 신기하더군요. 작은 손바닥만 한 기계로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가 제게 아바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요.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는데 제 나이에 이런 걸 배우려니 영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표 끊는 기계도 그렇고 은행에서 돈 찾는 기계도 그렇고 고저 손가락 하나로 다 되는데 저는 자꾸만 버벅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아유 동무 고만 좀 버벅거려요 하면서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잠을 설쳤습니다. 북조선에서 겪었던 일들이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압록강 얼음물에 뛰어들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깨어나 제 이마를 짚어주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동무역인 남조선이에요. 우린 안전합니다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그제야 여긴 남조선이구나. 우리가 진짜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더군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아내를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아려왔습니다. 영철이는 정말이지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더군요.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척척 알아듣는답니다. 집에 와서는 저희에게 남조선 소식도 전해주고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바이, 이건 이런 뜻입니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철이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아마 훨씬 더 헤맸을 겁니다. 어린 것이 오히려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은하 동무 정말이지 저희 가족에게는 한 줄기빛과 같았습니다. 은하 동무는 저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북조선 이야기를 꺼내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군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를 위로해주고 가끔은 저희가 그리워하던 북조선 음식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듬뿍 넣어 끓여주거나 김치를 송송 썰어 넣어 볶아주면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고향의 맛을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은하 동무 덕분에 저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저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왔지 않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익숙했던 삶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였기에 저희는 이 새로운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괜찮다, 우리 함께니 이겨낼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지만 이 땅에서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민으로 산다는 게요, 그저 여기 남조선에 와서 편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희 리철민 일가는 참 많은 것을 겪었지만 이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느끼고 산답니다. 국제사회에 저희 이야기를 증언하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철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는 여전히 그때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저희가 살던 곳은요, 겉으로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한밤중에도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칠까봐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어요. 김씨 부자 찬양 말고는 어떤 생각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지요. 제 딸 순영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아바이, 오늘은 김일성 원수님 만세 삼창을 10번 했시오 하고 해맑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세뇌당하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 사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제 가족들, 제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의 이야기가, 저희의 목소리가 작은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의 고통이, 저희의 탈출이 그들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영숙 씨는 눈물을 훔치며 철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저희가 용기를 내야만 그들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요. 저희는 이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 순영이는 이제 학교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인권이라는 말도 알게 되었지요. 그런 단어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가슴 벅찬 감사를 느낍니다. 물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의 구분 등 매서운 겨울바람에 떨던 아버님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분들에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뒤를 돌아볼 수만은 없어요. 남은 삶을 더 충실히,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순영이도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옆에서 조용히 부모님을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굳건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철민 씨 가족은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론 힘들지만 적어도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저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자유가 전해질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할 겁니다.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철민 씨 가족은 이제 단순한 탈북민이 아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